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저희 채널A가 정유라 씨의 남편이었던 신주평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정유라 씨와 결별을 선택했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낙태까지 강요했던 최순실 일가의 적나라한 이야기를 정유라의 전 남편이겠군요. 신주평 씨의 입을 통해서 독점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보도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신문 기사로도 실렸습니다. 정유라와 결별을 선택했던 신주평 씨, 임신하자 의외의 인물이 낙태를 강요합니다. 장시호가 남편이었던 신주평 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과연 최순실 일가는 무슨 생각으로 낙태를 강요했던 걸까요? 잠시 후 정유라 씨의 전 남편의 입을 통해서 적나라한 이야기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정유라 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가대표 훈련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정유라 씨의 고교 졸업은 취소됐습니다. 이제 정유라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습니다. 진작에 고교 입학 취소했어야 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자 이제야 부랴부랴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교육 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수출 잔치인 날, 무역의 날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2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날인데 딸은 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역의 날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8년 만에 수출액이 2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네 번째 담화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담화에서 아마도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경향신문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정계에서는 1, 2월 은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네 번째 담화를 밝힐까요? 밝힌다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이 아닐까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까지 청와대의 보안 손님이다. 보안 손님이라는 단어는 정치부 기자 출신인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과연 보안 손님은 무엇이며 최순실까지는 밝혀졌는데 왜 차은택도 보안 손님이어야 했을까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주요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20.8%, 반기문 총장이 18.9%,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14.7%로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는군요. 안철수, 손학규, 박원순 순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 대기업 총수 8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된다는데 과연 어떤 기업의 총수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요? 이 자리 배치를 두고 기업 간에 아주 치열한 기싸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청문회 증인 자리, 과연 어떤 자리가 명당이길래 그렇게 대관업무하는 기업인들이 기싸움을 벌였을까요? 잠시 후 관련 소식과 정답 밝힙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결국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최순실 일가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함께 보시죠. 최순실 국조청문회. 그런데 핵심 증인 빠진 냉탕 청문회입니다. 최순실 일가 그리고 우병우 수석도 결국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안고 없는 찐빵, 붕어 없는 붕어빵. 아, 그건 아니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최순실 일가가 결국에는 불출석하기로 최종 입장을 밝혔죠. 사유가 뭡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국조특위에서 출석하게 돼 있는 날인데 지금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전부 다 팩스로 보냈답니다. 한꺼번에 보낸 건 아니고 각자 이유를 했는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다, 공황장애가 있다 얘기를 했고요.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와 최승덕 씨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건강 문제를 얘기를 했고 장시호 씨는 아직 얘기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장시호 씨는 30대니까 건강 문제로 출석하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죠. 어쨌든 가나 이 최순실 일가는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거에 모두 안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안 나오겠다고 가족끼리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열립니다. 기업 총수들도 잠시 후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의 세 가지 포인트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출력물로 만나보시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첫날, 최순실 청문회가 아닌 대기업 청문회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방금 우리 정성희 위원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입니다. 첫째로 출석 거부가 그런데 공황장애다. 국조특위 관계자의 발언 이렇게 말했는데요. 최순실, 검찰 수사 사건이 연관돼 있어 진술이 어렵다. 영어의 몸으로 공황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 최순실 측근이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핑계로 가짜 처방을 해달라라는 정황도 저희 채널A에서 돌직구쇼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역시 증인 출석 거부 사유도 공황장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열받았다 이겁니다. 최 씨 일가들이 자꾸 이렇게 불출석할 경우 전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 그런데 윤태곤 실장이 이 국회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 발부하면 뭐 강제로 나올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못 나온다. 네, 그게 이게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끌어낼 수도 없는 예. 것이고 또 말을 안 하는 걸 뭐 입을 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벌 조항이 뭐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과거에 이런 경우에 최대로 가면 한 벌금이 한 700만 원 정도예요. 700만 원밖에 안 돼요, 벌금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뭐 재벌 회장이라고 나오고 싶겠습니까만은 그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는데 저분들은 뭐 자기들이 이제 큰 사회적 활동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벌금 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늘 법조인 나오셨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송강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 최순실 일가가 굉장히 이 어떤 법률의 미비함을 잘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 사실상 있지도 않은 공황장애를 핑계로 들어서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 뭐 강제할 수단이 없다. 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사실은. 지금 아까 윤 실장 잘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언하고 감정에 관한 법률을 해갖고 한 3년 이하의 징역이 있는데, 예. 지금 법원도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좀 거의 벌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최순실 변호사라고 하면은, 나라도 가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무조건 가지 마라. 왜? 그렇게 규정에 허점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아주 중차대한 증인이나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아예 강제로 체포영장이나 구인영장에서 예. 발부해서 끌고 오는 그 방식이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고민하고 좀 연구 좀 해야 됩니다. 예. 함부로 참고인이고 죄인이 아니지만 증언하게 하는 게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한 공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국회 관련 법률 예. 좀 손볼 그 필요가 있지요. 네, 결국 최순실 씨는 최순실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됐는데 네. 국회의 의지가 그럼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칼럼. 뭐 구치소에 직접 국회의원들이 가서 하다못해 현장 조사를 한 한이 있더라도 뭔가 최순실 씨의 직접적인 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국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때 우리는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고 김기춘 실장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그 옆에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마이너한 그런 예.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줄줄이 정말 최순실 씨 일가 뭐 자매끼리 모녀끼리 출석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핵심적인 인사들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문제였는데 어제부터 이제 계속 나온 얘기가 맹탕 청문, 국정조사, 맹탕 청문회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자꾸 이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사람들이 국정조사 왜 하냐, 제대로 돼서 뭐 파헤친적이 역대로 보아도 없었다 이렇게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건 규정 자체가 저렇게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구인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사실 저 사람들이 지금 강제구인장 뭐 해봤자 안 나오고 저 사람들한테는 몇백만 원이 사실 껌값과 같은 거예요. 껌값이다. 700만 원은 껌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허. 재벌 총수들이나 최 씨 일가 같은 경우 뭐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 대인 사람들한테 뭐 700만 원, 800만 원의 어떤 벌금이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또 영도 안 서고 하니까 구치소까지 가겠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기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청와대까지 직접 우리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계속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국회에서 그 증인 이걸 뭐 이 사람 빼내 넣네 하면서 이 시간과 에너지들이 엄청난데 결국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네.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부하면 700만 원이 껌값이다. 그러니까 700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비싼 제가 껌이군요. 생각나는 게 법원이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주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서 예. 최소한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을 만약에 선고한다는 관행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도 한번 제도가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처벌 조항은 있거든요. 법원이 의지를 표명하면 된다. 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예. 생각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나 예산 집행이 될 수 예. 있겠죠. 아직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벌 총수들이 나오고 내일 사실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네. 만약에 법원에서 네. 안 나오면 징역 1년 줄 수 있다는 의지만 밝힌다면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법원 판사가 미리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 국회 특위가 두 눈치를 번, 줄 수는 세 있죠. 번, 네 번 눈치 예. 주고 그 강압적인 분위기가 나는 잘 조성이 되면 네. 가능하면 나와야겠죠. 네. 법원의 좀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죠. 네, 지금 국회 후문에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입구로 재벌 총수 9인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될지 관건입니다. 잠시 후 관련자들이 모습을 등장하면 저희가 재빠르게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일가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청문회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우병우 수석의 인척을 단독으로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병우 전 수석의 일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인척,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행방불명돼서 아예 월체 연락도 안 하고 나는. 법률을 아는 그 얕은 지식을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소환장을 받지 않는 그런 꼼수를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에게도 그렇게 알려주는. 김병민 의원님, 예. 장모님, 그다음에 아내, 아들, 얼마 전에 이 코너링이 좋다는 네. 제대한 그 아들,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까지 일가가 행병이 묘연하다.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이번 국정조사 그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얘기를 듣고 싶었던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얼마든지 진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와갖고 사실 뭐 특별한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지만 우병우 수석은 다릅니다.
정부의 녹을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했던 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사실상 국가를 농단하는 일에 동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얼마 전에 바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직무유기의 혐의를 들어갖고서는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우병우 수석의 마지막 장면은 검찰에 출두하는 포토라인에서 여기저기 째려보고 예. 그리고 검찰에서 그 검찰 수사관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그 거만한 모습이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야, 편한 옷 좀 가져와봐. 잠바 남는 거 예. 없냐? 그 이후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됐죠? 예.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돼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는 우병우 수석의 자택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예. 이수평 칼럼니스트가 저번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병우 수석의 자택에 들어가 보니까 뭐 집들이 간 것 마냥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집들이 갔다. 이런 식의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청문회까지 법적인 허점을 노려서 거부한다? 이거에 대한 뒷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청문회 증인 출석 앞두고 행방을 감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예. 윤태곤 시장님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 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죠. 주거 부정 아닙니까? 주거 부정. 주거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위기 관리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인이나 기업인들한테 가끔 이제 조언을 할 때가 있는데 맞을 매는 맞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어차피 맞아야 할 매는 이루면 일찍 맞는 게 낫다. 이루면은 점점 더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석에 대해 가지고 우수석도 뭐 이 양반도 뭐 본인이 이제 조용한 개인으로 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의적 책임인데 좀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국민들의 분이 약간이나마 풀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점 더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검찰이나 법원도 사실 법대로 해야 되는 데지만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은 예. 뭐 형량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우병우 수석의 일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혹시 목격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A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벌 총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국회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후문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국회 입구를 통과해서 청문회장으로 이 증인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관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뭔가 시위하는 세력과의 작은 몸싸움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국회 경비 관계자가 제지를 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살짝 당황한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은 국회에 개인이 오게 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내고 신분이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이 맞는지 신분 검사를 한 뒤에 출입증으로 발부를 받아서 출입증을 국회 출입구에 찍고 들어가는 보안 절차를 거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맞지만 그래도 국회는 철저히 신분 검사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는 장면도 저희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문회의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대미문의 국조 앞둔 대기업 총수 9명,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 일찍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리버드, 일찍 일어난 새, 매도 일찍 맞아야 된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청문회의 증인으로 참석하는 대기업의 총수는 누구이며 그분들이 앉게 될 자리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국회 청문회장을 그대로 삽으로 떠서 저희 도지쿠쇼 스튜디오에 재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9자리의 증인석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 자리는 살짝 뒤에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를 어떤 기업의 어떤 총수가 차지하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아니 윤태곤 실장님 국회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중에 제일 명당 자리가 있다면 아무래도 여기 뭐 가운데 자리겠죠? 그 걸그룹은 센터가 명당 자리지만 예. 청문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운데가 명당이 아니다. 왜냐면요, 이제 우리가 학교 수업을 고등학교 다닐 때 학업에 뜻이 있으면 선생님 앞자리가 제일 좋지만은 그렇죠.
학업의 뜻이 없으면은 뒷문 앞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뒷문 앞. 그렇죠. 점심시간 종 딱 치면 제일 먼저 급식 먹으러 가기 좋은 그렇죠. 거. 그리고 뭐 몰래 도망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가 작아야 되고 예. 이제 옆에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옆에 이동이 조금 자유로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5번 같으면은 화장실 갈 때 우리 극장에서 화장실 가려면 옆 사람한테 이게 다 밀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9번이 제일 명당 자리고. 그렇군요. 신동빈 회장의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등,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2등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문제점 될 가능성은 여기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언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역시 신동빈 롯데 회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대답을 아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 연습, 청문회 시나리오, 청문회 대비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다라는 취재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께서 그 부분은 잘 아실 텐데 각 기업에는 뭐 방송기자 출신, 신문기자 출신의 홍보 임원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함께 모의 청문회를 어제 대기업 총수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요? 그렇죠. 하루 종일 마음 똑같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예상 질문 뽑고 우리 옛날에 공부하듯이 예상 답변해가지고 준비시키고 논리 예상의 허점은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리허설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청문회가 삼성 청문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질문의 70% 정도가 삼성에 집중될 걸로 이렇게 알려져서 아마 대비할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의 반납하고서 밤 12시까지 이재용 부회장실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 1등,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 2등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리 얘기 다시 가보면 윤태곤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요 9번이나 출입문이 양쪽에 있으니까 요 1번 자리가 소위 명당이다. 그리고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는 모두 4, 5번으로 몰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이 우리 회장님 제발 4, 5번만 피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국회 관계자들한테 로비를 벌였다고 합니다. 1번, 9번은 안 되더라도 2, 3번이나 6, 7번 중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 신경전 끝에 누가 이 끝자리를 차지하게 됐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제일 문 옆에 끝자리는 나이가 가장 연로한 송경식 두 번째로 연료. CJ 회장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경식 회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자리에는 송경식 회장보단 동생이죠. 구본무 LG 회장이 자리를 앉게 되고요. 그리고 3번 자리는 김승현 하나 회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4번부터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자리인데 최태원 SK 회장. 최 회장이 가장 어리니까 어린 편에 속하니까 좀 가운데 앉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자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의 옆자리 신동빈 롯데 회장도 이 6번 자리. SK, 삼성, 롯데가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맞는 자리에 공교롭게 앉게 됐고 세 사람이 총수 중에는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합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이 7번 자리. 7번까지는 선방이에요. 8번엔 역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제일 나이가 많죠. 9번은 허창수 정경론 회장이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이 칼럼, 네. 어제 기업인들 사이에서 끝자리 앉게 해주세요. 랑 롯데랑 삼성 옆자리만 피해주세요. 그런 말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어제도 잠깐 언급했나요? 왜냐면 카메라가 지금 이재용 회장을 어쨌든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잖아요. 위치가 제일 가운데고 실제 야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 70% 질문이 갈 것이다. 벼르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라는 민감한 그 내용들이 지금 그 합병 과정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사실 이것저것 면세점도 궁금하고 정유라 씨 지원한 것도 다 궁금하지만 국민연금 관련돼서 이재용 씨한테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게다가 또 젊잖아요. 가운데 앉아있을 경우에 이재용 씨한테 계속 이 카메라가 갈 텐데 그 옆에 앉아있으면 굳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카메라에 비추게 되고 불편한 거죠, 일단. 네. 잠시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는 또 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또 태도의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또 민감하게 허리도 피고 앉아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예,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 또 엄청 욕 먹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카메라를 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금 자리를 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예.
대충 예상대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나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배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순으로 좀 앉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김병민 의원님, 예. 여야 국회 청문위원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당 한 7분씩 이렇게 배당이 됐나요? 17명이 여야 의원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국조특위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 청문회가 계속 늘어지니까 7분으로 시간을 제한합니다. 근데 질문하고 나서 추가적인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단순하게 7분씩만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조양호 한진 회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답변을 할지요?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발언을 남기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은 비교적 출입문 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표정이 좀 밝군요. 그래서 조양호 한진 회장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나와 있는 기업 총수 9명 중에 우리가 좀 속 시원한 기업 총수의 사이다 발언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라면 바로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지금 총수 9명이 속속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등, 신동빈 롯데회장 2등, 조양호 한진 회장이 이제 3등. 과연 누가 지각을 할지, 꼴찌를 하게 될지도 좀 관심사인데 오늘 청문회의 포인트가 바로 세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정경련 해체 여론이 높은데요. 허창수 정경련 회장도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은 남겼군요. 분들이 이곳에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이게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소감요? 뭐 좋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자정까지 끝없이 쏟아질 질문, 제2의 정주현, 폭탄 발언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 이 9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사이다성 발언이 나오면 국면이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이 속 시원한 얘기를 국민 앞에 하고 싶어도 잘못 이야기를 하면 이게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에 걸려서 삼성이라고 하는 본인이 기업에도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최순실 국면의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아마 두 개의 기업을 꼽자면 저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비롯한 CJ그룹의 피해 상황과 그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있으면서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민들이 생중계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 중에서 대기업 총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고 몰아주기 관련해서도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광고 몰아주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정몽구 회장 허허 웃으면서 답변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기업 총수들의 모습을 속속 저희가 생중계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독대 때 뭐 수소차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냐? 아니다. 전기차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냐? 뭐 이것 두고도 현대차를 두고 말이 많은데 정성윤 의원께서 좀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겁니까? 수소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미래차가 이제 개념이 두 개죠. 전기차가 있고 이제 수소차가 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한번 건너뛰고 수소차에 굉장히 그 많은 연구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실 상용화된 단계고 이미 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LG 같은 경우는 LG는 이렇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전기차 지원이 필요한데 대통령 독대 때 각기 상이하게 구본무 LG 회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지원을 요구를 했고 현대차 지금 정몽구 회장 같은 수소차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전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상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정몽구 회장 오늘 나오신 증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79인데 곧 예. 하나 말씀은 80이 되는데 아버지도 아마 그 지난번에 이래대단 청문회에서 굉장히 솔직한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이 오늘 좀 솔직한 예. 그 이번 독대와 이게 지원과 관련해서 솔직한 답변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흥미로운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왼편에 앉는 증인들만 지금 모두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신동빈, 조양호, 정몽구, 허창수 회장만 출석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오른편에 앉아야 할 증인들은 아직까지 한 명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변호사님 오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윽박지르기 말고 제대로 물어야 할 텐데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청문회 진행하는 방식을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로는
지금 우리가 자리 배치에 관심 갖는데 나는 이게 의외로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생각돼요. 예. 만약에 제가 그 청문회 책임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K재단하고 미르 때문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돈 많이 낸 액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액수 중심이다. 네. 그러니까 삼성,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순위 되겠죠. SK 이런 순으로 해서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회에서는 나이 순으로 해서 저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논의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볼썽사납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제대로 물어야 된다. 네. 핵심을. 그 국회가 조금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생각도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지금 9명이죠? 예. 9명을 17명이 밤새 묻는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까요? 나는 그게 좀 의문인데요. 네. 이를테면은 한 4일에 걸쳐서 한 2명씩, 3명씩 해갖고 만약에 삼성 관련해서 오늘 한 10시간을 17명이 물어야죠. 예. 그래야 삼성에 대해 궁금한 게 진짜 집중적으로 가는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이게 집중력도 없고 제대로 따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 국정의 이 방식이 오늘 한번 해보시고 아마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지면은 저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예. 더 그 집중과 선택 갖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저건 좀 방식이 좀 그런데요. 예. 지금 기업 총수들이 받고 있는 의혹들 오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짚어줄 수 있는데 기업별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재용 부회장의 바로 오른쪽에 앉을 최태원 SK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지만 네,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띠고 있군요. 아마도 어제 최태원 회장이 공부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건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청문회장 국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재벌 총수들만 남아있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의혹과 쟁점은요. 이 재단을 출연하면서 최태원 회장 사면을 갖고 뭔가 주고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SK의 면세점과 관련해서 뭔가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과 쟁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측의 입장은 대가를 바라고 재단을 출연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위에 현대차 한번 보죠. 재단 출연을 대가로 대통령에게 뭔가 노사개혁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요구, 차은택 회사의 광고 일감 몰아주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수소차든 전기차든 어떤 요구를 한 거 아니냐에 대한 의혹, 요구한 적 없다. 그리고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소규모 회사에 돌아가면서 광고를 준 거다. 선의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낸 거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미르재단에 거금을 낸 건 아니냐. 그리고 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 35억여 원을 왜 지원했느냐. 대가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재단 지원과 합병은 무관하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 육성 일환이다. 정유라든 누구든지 지원했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롯데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쟁점이 있는데 대통령을 독대한 후에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뒤 돌려받은 것 뭔가 석연치 않다.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대가를 바라고 어떤 재단에 돈을 댄 것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무관하다.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2달간 협상한 거다. 기업 입장은 억울하다, 무관하다, 선이다. 지금 이 기업인들을 보는 우리 시각이 극과 극에서 따져보자면요. 한쪽은 정경유착의 공범,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최순실 씨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주기까지 했다. 또 한쪽은 부당한 권력에 의한 피해자, 난 극과 극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인들이 부당한 권력의 피해자라고만 주장을 하면 그게 이제 또 속 시원한 발언이 되겠지만은 예. 과연 이제 그럴 수 있을 것인가?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정말 모처럼 오랜만이군요.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드러냈어요. 좀 언변이 직설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한화가 잘 거론이 되지 않았다가 최순실 게이트 후반부부터 김승현 회장의 모습도 보입니다만 한화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사면 로비를 한화의 삼남이 정유라 씨와 같이 승마를 했었던 김동선 씨이기 때문에
김선수 씨가 직접 최순실 씨를 좀 만나게 해달라라는 로비를 벌여왔고 부탁을 했었고 그러자 최순실 씨가 어디 어린 X가 감히 나를 만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저희 도지구쇼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건은 어쨌든 하나와 최순실 측이 만나고 난 뒤에 김승영 회장이 풀려났다. 뭐 이건 아니겠습니까? 쟁점이. 본인들은 지금 이 백과상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사면은 좀 다른 결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사실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네. 많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가성을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청문회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이 재벌을 보는 그 국민들의 그 생각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욕하면서 선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재벌 총수들의 어떤 본인의 전 인격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방어하고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하고 또 앞으로 이걸 털고서 오늘의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털고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까지 다 밝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총수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예, 오늘 재벌 총수들 이제 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9명 중에 8명 다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오면 네. 청문회장 문이 닫히고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말만 있었고 의혹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흘렸지만 국민들, 촛불 민심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또 달라요. 근데 사실 이 상당수의 어떤 저 회장 혹은 부회장 이런 분들이 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한번 이제 불려갔다 오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장을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 이 사람들의 어떤 발언이라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언을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압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제 뇌물죄로 같이 걸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기업을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딱 그런 선에서 스탠스를 취하고 그 발언을 아마 검찰에서 했을 것이고 이번 청문회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다만 의원들이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호통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질문을 그 7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껴서 국민들 앞에 좀 아껴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짧게 코멘트를 한마디 하면은 회장님들한테 코멘트를 한다고 하면은 법률 조언은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 100% 다시 법정에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검 때? 뇌물죄의 그 공범으로 그 검찰이 아니고 법원 가서 재판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청문회가 그 면피하는 자리가 아니고 철저하게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오히려 그게 길게 보면은 회장님들한테 낫다는 것을 저는 꼭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와 관련된 3가지 뉴스 저희 도지구쇼에서 선정을 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앞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정유라 씨와 결혼 생활을 사실혼 관계를 했었던 정유라 씨의 전 남편이겠군요. 신준평 씨의 신변을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신준평 씨의 입에서 나온 최순실 일가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저희 도지구쇼에서 오늘의 특종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종 저희가 준비한 도지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유라 씨의 고교 입학도 취소가 됐습니다. 중졸이 됐습니다. 중졸 정유라 씨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정유라 씨의 전 남편이었던 신주평 씨는 정유라 씨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나서 영상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정유라 씨 입에서 나온 최 씨 모녀의 실체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의 궁금증들 저희 도지구쇼에서 오늘 아주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졸 강등 사법 처리 위기 정유라 전 남편이 밝힌 미스테리 최 씨 모녀의 실체. 참고로 이 전 남편이라는 호칭에 얽힌 사연도 있습니다. 신주평 씨가 전 남편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남편이라는 호칭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총 4가지 정도가 아닐까요?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신주평 씨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저희 채널A가 취재 결과 밝혀낸 건데 왜 홀로 귀국을 했을까? 정유라와 애초에 독일을 같이 갔던 건 맞을까? 그렇다면 독일에 같이 갔다가 왜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홀로 왔을까? 신주평 씨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를 어떨결에 가지게 돼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2014년 12월 정도 같이 따라오라 해서 승마 선수 국가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 타는 거에 더 적극적으로 더 배우러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갔었어요. 정성희 위원님,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독일로 갔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독일에서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홀로 한국으로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저 친구의 나이를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21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친구고요. 이제 곧 입대를 앞두고 입영영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걸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일로 간 것이, 사귀기 시작한 것이 19살이니까 아직 어린 친구고요. 그러니까 이 K스포츠 미르재단의 사건이 7, 8월에 터지기 이전에 4월에 귀국한 걸로 봐서 그 전에 둘이 이제 어린 친구들답게 자주 싸우다가 이제 허가 나서 결별을 선언하고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사건과는 이제 무관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두 번째 궁금증으로 바로 해소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정유라를 떠나게 됐을까? 어떻게 두 사람은 만났고 어떻게 최근 이별하게 됐을지 참 궁금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주평 씨도 함께 독일에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요. 직접 입을 통해 들어보시죠. 정유라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었거든요. 그것도 만나게 된 건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임신 사실 알리고 나서부터 그게 14년 12월 달 그때부터 알리고 그다음에 같이 생활하면서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이게 쌓이다가 한꺼번에 심하게 터져서 그렇게 결별하고 왔어요. 그게 4월 10날 그렇게 되고 준비하고 그다음 4월 12일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 칼럼 고3 때 처음 만났고 동거를 하다가 얼떨결에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30대 이제 제 친구들이 한참 전 얘기지만 30대 초반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일단 여자든 남자든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부담스러움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저 친구들은 19 뭐 이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고3이면 네. 19. 그리고 정유라가 2대에 부정 입학을 했던 시점도 바로 고3. 그때 2대 부정 입학도 했고 신주평 씨도 만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 더군다나 아이까지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저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상황에서 만나서 잘 지내는 게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장모가 최순실 씨예요. 이게 생활이 잘 됐겠습니까? 네. 저는 그 약간 뭐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을 하루하루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독일에 가서 결국 이제 정유라 씨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조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젊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독일에 네. 가서 그런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잦은 뭐 다툼, 결별, 뭐 예상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가 이 신주평 씨에게 어린 신주평 씨에게 네. 각서를 요구했던 대목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듣다 보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라고 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한테 재정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각서까지 아마 손편지로 그때 썼던 거예요. 네. 손으로 썼던 거 우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건 저 아이 문제인 거죠. 예.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를 두고서 홀로 왔어야 되는 아빠의 심정, 그것도 어린 아빠의 심정도 참으로 참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주평 씨에게 궁금한 거 세 번째 사항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남편인 신주평 씨가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 요원으로 군 사실상 현역을 면제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주평 씨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뭐 핸드폰 가게에서 폰팔이다, 뭐 나이트 삐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잠깐 통신업체에서 잠깐 동안 일했던 것 뿐인데 공무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요. 조만간 곧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안민석 의원이 정말 황당한 질의를 했던 걸로 결국은 밝혀지게 됐군요. 그거 왜 그럽니까,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의혹이 너무 충만했는지 지난번에 미국으로 건너가고선 간호장교를 만나겠다고 들어간 것도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와 같은 얘기는 어저께 국정조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면서도 사실 조금 믿기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력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빼갖고서는 외국에 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호통치고 다그치듯이 물어보는 장면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저께 있었던 이 신주평 씨가 저는 급거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열게 된 계기가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사실들이 유포되는 것들에 대한 의혹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봤던 것처럼 공익근무 요원 대상자도 아니었고 현역병 대상자인데 한 차례 이 병을 연기했을 뿐이다라는 건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확한 검증 절차 없이 이 얘기를 굉장히 믿을 법한 의혹인 것처럼 제시했던 것도 결국은 안민석 의원이 추가적인 최순실 게이트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께 사과드리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저희 채널A는 한 달 전부터 이 신주평 씨, 정유라 씨의 전 남편이 한국으로 홀로 귀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제보를 통해 파악을 하고 신주평 씨와 인터뷰해 줄 것을 계속 끈질기게 설득을 하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설득 끝에 결국 신주평 씨가 인터뷰에 응한 것인데요. 안민석 의원의 어제 저 잘못된 문제 제기를 듣고서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 효과 하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안민석 의원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뭐 맹활약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헛발질도 되게 심하게 하는데요. 특히 그 미국에 뭐 간호장교를 가서 뭐 미군 부대에 뭐 그냥 들어갔다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공익근무 요원이 뭐 권력의 힘으로 빼돌려가지고 독일에 가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한다. 달콤할 수가 없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뭐 티격태격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감정을 섞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옳고요. 그게 더 당당합니다. 당당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해서 이 친구가 본인의 억울함을 그다음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온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안민석 의원이 그 병역 특례 관련해서 어저께 문제 제기할 때 우리는 그 채널A 그 보도 있기 전까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박근혜 게이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좀 수없이 많이 의혹이 되었고 그게 사실로 됐단 말이에요. 상상 초월이었다. 네. 그렇게 보면 당연히 저런 작은 문제도 얼마든지 안 좋은 지적이 맞을 수 있다고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저도 공감했다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도 공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채널에 나와서 또 일정한 부분 진실을 밝힌 거 보면은 저는 안 의원이 미국 간 것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됩니다. 일단 잘했다. 네, 왜냐면은 지금 그 군의관이 굉장히 석연치 않지요. 그 다음에 옆에 같이 왔던 군의관도 그 있고 뭐 호텔을 비싼 호텔을 3번이나 옮겨간 이런 저런 정황을 보면은 뒤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일정한 부분 진실을 조금 은폐하려는 그 느낌을 갖거든요. 국회의원이 저런 역할 저는 칭찬에 마땅합니다. 네, 지금 재벌 부인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재벌 총수 9명이 입장한다고 밑에 속보 자막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갈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그 궁금증을 윤 실장께서 풀어주시죠. 글쎄요, 이제 뭐 먼저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차례대로 뭐 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 관계자들도 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거죠.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르 한꺼번에 들어오는 모습을 갖출 걸로 보이고 의원들도 지금 완전히 착석을 다 안 했네요.
잠시 후 1차 청문회가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착석하기 시작하네요. 정몽구 회장부터 차례대로 들어오네요. 네, 저희가 보도했던 것처럼 역시 정몽구 회장은 가장 출구와 가까운 끝자리에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가운데 자리입니다. 여기서 딱 보더라도 카메라가 지금 일제히 가운데석 신동빈 그리고 이재용 두 사람을 향해서, 회장 부회장을 향해서 카메라에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국내에서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 정유라 씨의 전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신주평 씨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취재를 하던 취재 기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별을 강요했던 것까지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 낙태를 권유했다. 그것도 장시호 씨가 낙태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신주평 씨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랑 이렇게 막 그쪽은 이제 최순실 씨랑 이제 최순득 씨랑 장시호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몇 번 많이 하셨어요. 아기를 맨 처음에는 지우자는 얘기밖에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의 힘으로써 낳아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에서 다짐서를 쓰게 된 거고요. 해외에 있으니까 저는 쉽게 막 보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대 변호사 만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율하고. 애처로워요. 애처롭네요. 예. 애처롭고 여러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최순득 씨가 조직 폭력배한테 사주를 하려고 했다라든지, 이제 장시호 씨가 집안에서 뭐랄까 이런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했던 게 그대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병역특혜 의혹으로 돌아가자면은 집에서 되게 귀한 사위면은 정말 최순실 씨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기 때문에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 신주평 씨가 집에서 귀한 사위가 아니었고 계속 지금 보자면 구박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위 대접을 제대로 안 해준 그렇죠. 거군요. 지금도 보면 이제 최순실 씨라고 이제 호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워낙에 국민 감정이 격앙돼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최순실, 이쪽 일가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 떠나서 이제 신주평 씨 같은 경우에는 애처로운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가 피해자죠. 앞으로 계속 그 딱지가 붙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 아이의 엄마가 하필 최순실의 딸이었던 것뿐. 신주평 씨는 국정농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인데 아빠로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쪽 변호사라고 표현했어요. 정유라 씨의 변호사 측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아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빠로서는 아마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살짝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난 게 19살이고 그다음에 독일로 가는 게 20살이고 이제 결혼을 했던 사진을 띄운 건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위 다짐서라는 거하고 정유라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내가 내 힘으로 키울 거다고 띄운 게 2015년 1월 15일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난리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끼리 이걸 띄워놓기 위해서 아마 이제 지금 막장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두 젊은 친구가 이겨가지고 아이도 낳고 이제 법적인 신고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도 이제 치른 것 같은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부모로서 책임도 있지만 경제력과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정유라처럼 저렇게 다음에 올림픽을 준비한다. 또 아직은 학생 신분이고 그냥 말을 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공주님처럼 살아왔는데 저 신주평이라고 평범하게 살아온 친구가 그렇게 아무런 경제력도 없고 자기 백그라운드 배경도 없이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언론과 이런 사람들의 비난에서 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신주평 씨가 최순실 씨가 그냥 강남에 있는 건물주로만 알았다. 당연하죠. 최순실 씨가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사위죠. 사위에게 제대로 다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 가깝다. 장시호 씨도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 대통령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일치하지 않았고 그냥 건물주인 줄만 알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독일에 있는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정윤회를 참 그리워했다. 네, 좀 눈에 띄네요. 저거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언이겠죠. 예. 같이 지냈던 사람의 얘기니까. 어려서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때 말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아버지 정윤회가 뒤에서 V자를 그리고 있던 그 단란했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도 아버지 정윤회와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꽤 그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유라 씨도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정유라 씨와 신주평 씨가 낳은 아기 입장에서도 지금 신주평 씨는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를 거고, 최순실 씨 일가가 해왔던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재산이 상속이 정유라 씨 하나니까 상속이 되고, 그게 또 아이에게 상속돼서 이 아버지한테 가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할 수 있다라면 더더군다나 만나는 거를 꺼릴 수 있겠다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또 그리워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과 또 애끓는 부정, 뭐 가족사 이런 부분들이 다 혼재돼 있어갖고 참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낙태도 사실은 불법이죠. 네, 처벌받죠. 예. 최순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시청자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 주변에 저런 고민들이 꽤 많지요. 내 아는 저 분도 아들이 저렇게 19살, 20살에 직업도 없이 군대도 안 갔는데 여자 사귀어갖고 아이 임신해갖고 그 고민하는 거 제가 몇 달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만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 그 고민스러운, 그 혼란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연히 또 최순실 관련해서 일어나갖고, 저는 만약에 신주평이, 그 남편이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위세를 떨쳤다고 하면 헤어지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신주평한테도 꽤 생각할 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집안에 제대로 잘 굴러갔다고 하면은 독일에서 계속 둘이 살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요. 어쨌거나 이제 사후 관리가 문제인데, 그 아버지는 이제 애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거든요. 예. 이제 법원에서는 한 달에 한 2번씩,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보게 해줍니다. 그 군대 갔다 오고 자기가 직장 갖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정당하게, 당당하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해야겠지요. 예. 내일 국회 청문회에 나야 할 증인들 중에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의 딸 정유라 씨도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기존에 살고 있었던 주소지에서 어딘가로 이동해서 몸을 은신하고 있는데, 그곳이 독일의 칼스루라는 소도시인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까르스루,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만, 프랑크푸르트 남쪽,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독일에 속하고 있지만 다리 하나만 건너면 프랑스령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독일에서 프랑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다. 뭐 이게 좀 특징이네요. 그렇죠. 그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살다가 저쪽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유럽은 사실 이제 이동이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나 스위스 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이 자유롭고, 한 교민의 어떤 증언, 발언에 따르면 그 근처에 어떤 회사 설립을 과거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설립과 관계가 있어서 그 특정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교민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이제 밝힌 건데, 지난주에도 그 프랑크푸르트 외곽에서 식사하는 걸 봤다. 네. 사람들이 그런 거죠.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사람이 한가롭게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식사를 이제 즐기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출석을 하라고, 이번 이제 국조에서 출석을 하라고 외교부 직원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주소지에. 근데 거기는 지금 외국인이 살고 있고 정유라 씨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씨나 뭐나 다 지금 주소지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조의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유라 씨의 최근 근황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사일지 직접 살펴보시죠. 고성, 황당, 어의 상실, 최순실 국정조사의 말말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정말로 어이가 없는 답변까지 저희가 3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최순실 국정조사 말말말 첫 번째입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발언이 충격의 최악 망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그거 뭐 그때 대통령 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생각보다 논란이 커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사안에 넣은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세를 위한 공세지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놓으셔도 돼요. 7시간.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냐? 대통령이 관심 없으셔서 잘 된 거예요.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잘 임명해서 대통령 놓으셔도 된다. 맞아. 반드시 취소하셔야지만 이름은 다른 나올 수가 없어요. 논란이 크자 정유섭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놀아도 된다라고 한마디 했다고 엄청 비난을 받고 있다. 마녀사냥이다. 나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반어법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인가 물귀신인가 제정신인가 의원직 사퇴하고 놀아라. 뭐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 이 칼럼 정유섭 의원의 7시간 동안 대통령 놀아도 된다. 진짜 역대급 망언이죠. 예. 자기 자식이 세월호 안에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이제 인사를 잘 하라 이제 본인이 해명했듯이. 근데 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장소와 시간 가려서 하는데 어제같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저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어떤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지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댓글들이 정말 수천 개가 달렸어요. 좀 봤더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나 임명이나 해놓고 놀았냐. 예. 주변 사람들에서 인사 실패만 지금 4년째인데 그렇게 인사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니까 더 욕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선조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니까 선조만 아니었으면 임진왜란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어요. 이순신이 있었어도 선조는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발칵 뒤집힌 곳이다. 뭐 이런 댓글들, 그러니까 정말 분노에 찬 댓글들, 뭐 욕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괜히 이순신 장군이 의문의 한패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저런 말이 나오면 오히려 할 말을 잊어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정도의 어떤 수준이고. 예. 정청래 의원보다 사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방송 중이라서 말을 못 하겠고요. 방송에서 욕설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저거 보고 저도 이제 제 눈을 한번 의심했는데 정말 사람인가 제정신인가 저도 같은 얘기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놓으셔도 된다. 7시간 동안. 그러니까 취지는 인사를 잘하면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구조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안 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해명하자면. 그렇죠. 저도 이제 토요일자에 그걸로 칼럼을 썼는데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맥락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9.11 테러 때 그 줄리아니 시장이 현장에 무정 들고 나가서 41벌, 그때 뭐 암투병중이라 그랬죠. 뭐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리더십이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이 그 리더로서 어떤 그 보여주지 못한 거, 그거에서 뭐를 했냐, 미용실수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보다는 제자리에 있었느냐,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제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넣은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안이 탄핵소추 사안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다가 말이 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과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하는데 또 좀 지나치고요. 이런 지금 것처럼 예민한 시점에는 서로 그 앞뒤 맥락을 따져서 예. 얘기를 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민 의원께서 새누리당 싱크테크에 있으니까 제가 민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의 발언이 진짜 문제가 많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발언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이 뭘 했는가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격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충분히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 본인이 지셔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 아직 뭐 보도 안 되는 얘기들 기사는 됐지만
그 인사에 대한 참사의 얘기를 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세월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건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장관 인사를 윤진숙 장관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무능한 장관으로 낙인 찍혀서 결국 물러나게 됐는데 이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민들 앞에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칠 건데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듣게 되면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의원일 텐데 이분이 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한 표현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선조 얘기도 하셨지만 딱 임진왜란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피가 막 거꾸로 솟더라고요. 선조가요,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무능한 리더십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서해 유성룡 선생 같은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4월 16일 세월호 당일에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을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예. 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런 뭐 SNS의 상의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 정도가 있지 않고서는 국민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예, 국정조사 말말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의무실장이 태반 주사 대통령만 맞았다. 대통령에게 사용했다.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역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사됐습니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필요한 처방에 따라 태반이나 감초나 그런 주사가 꼭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데서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 청와대 간접에 비선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엔티에이징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4월 16일 진료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요. 동영상을 캡처를 한 겁니다. 하루 전의 얼굴과 4월 16일의 얼굴이 다르다. 이것은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얼굴로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통령이 눈밑이나 뭐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고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4월 16일 날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하기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저렇게 하루 전날 사진까지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고요. 그래서 누군가 손 변호사님 얘기하셨나요? 네, 뭐 성형외과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받아보자는 얘기까지를 했는데 사실 이 논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그날 4월 16일 날 뭘 했느냐를 지금 주변에서의 증거는 나옵니다. 주중대사 김장수 대사가 그 당일 안보실장으로 통화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내 행적이 이랬다고 말씀하시면 끝날 일인데 저렇게까지 나와서 수모를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고 대통령이 저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 논란은 대통령이 그날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 논란을 이렇게 좀 잠재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적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은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 주변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이제 특검이나 또는 국정조사에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완 화백이나 청경자 작품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식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카메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카메라가 다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HD 카메라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두 화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전날하고 그날하고. 그러면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기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특검에서도 대통령한테 7시간 동안 뭘 하셨냐는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뜻있는 성형외과 의사하고 대한민국의 뜻있는 이 화면 분석가들이 같이 해서 좋은 작품 만든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법원에서 그때 그 7시간에 이 눈밑 자국을 보면은
성행했다는 거를 나는 오히려 판결받을 수 있다 생각돼요. 예, 지금 국회에서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청문회인데요. 과연 어떤 질의가 오고 가는지 한번 국회 청문회장 가보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증인 선서를 그러면 허창수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 증인들에게 선서를 요구하고 있네요. 하시고 선서를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로. 선서하시죠. 네, 재벌 총수 9명이 모두 제 자리에 일어나서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증인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GS 회장이죠.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고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영환 진 회장 그리고 정봉구 현대차 회장도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서를 하게 되면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지금까지 제가 아까 동행명령 안 나왔을 때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하는데 이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나 이런 재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선수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예. 근데 그 처벌이 역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좀 바뀌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요만한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 징역 4월, 6월 선고하는 그 관행이 성립된다고 하면 1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국회가 그야말로 진실을 밝히는 전당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윤태곤 실장님,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현대차 그룹이 국회의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청동 인근 안가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대중가요 음식 스포츠 한류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정 회장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K재단, 미르재단 언급은 대통령이 직접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현대 쪽에서 이 정리한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죠.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지만 뭐 수소차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냐. 그 기업들이 이제 말하자면 소원 수리로 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만나면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부분은 빠졌으니까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겠죠. 예, 이제 증인 선서가 마쳤으니 본격적인 청문회가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김승현 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 두 필이 박원호를 말 두 필에 대한 질문인데 김승현 한화 회장은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어제 한화가 준비한 필살 대책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저희가 공개하지 못한 의혹 한 가지. 청와대에 차은택이 보안 손님으로 출입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내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차은택 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의혹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내일 예고도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